켰슈? 네, 여기가 바로 이동백 선생님이 득음을 위해서 소리 공부를 했던 자연 동굴인데요. 지금 보면 정말로 아까 누가 그랬지, 키 180인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토사가 이렇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거 메꿔져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없다고 치면 푹 패면 충분히 공간이 생기죠. 지금 저기 밀려 들어가는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동굴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지금 소나무 때문에 가렸지만 저 멀리 산들이 보이죠. 네. 저 산들은 이제 저 군산 옥구, 군산 옥구 쪽이에요. 그래서 이미 금강은 지나고 여기서 아마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었으면 바라다 보았을 때 굉장히 광활한 풍경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소리 지르면 아주 기분이 호쾌한 느낌이 들겠죠. 이 자리에 굳이 올라와서 소리를 한 이유는 뭘까요? 소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우리가 마을에 초가지, 어떤 생가지 봤지만 거기는 마을 안에 있잖아요. 그 소리 막 지르면 옆 사람들이 방해가 되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 산에 여기 올 때는 이제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어가지고 실제로 이 근방 어디에 이걸 용굴 또는 용당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동네에서 용굴, 용당굴 근처에 이 산 주인한테 말을 해서 소나무 30그루를 베는 거를 허락을 받았대요. 그 소나무 30그루를 베려서 요 근처에 움집을 지었대요. 움집을 짓고 아까 거기 우물터가 있잖아요. 네. 그 우물, 용당샘이라고 하는데 그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없어지진 않는데, 근데 어저께 와서 보니까 없어요, 물이. 근데 그 물을 떠가지고 밥을 지어 먹고 해서 요 근처에서 운집을 짓고 살면서 이 굴에 들어가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비가 올 때는 이 안에서 소리했다고 그럽니다. 예전부터도 소리를 할 때 폭포 밑에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이 굴 속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굴 속에서 소리를 내면 우리가 조그마한 미세한 소리도, 숨소리조차도 다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여기 갇혀 있어서. 근데 목욕탕에서 소리하면 막 다 들리듯이. 그래서 자신의 소리의 어느 시점에 가서 세밀하게 자기 소리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소리할 때는 굴 속에서 많이 합니다. 토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돌이 뭔 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돌들이 막 엉켜 있어요. 잡석이. 이 안에서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많은 관람객들, 탐방객들이 저랑 여기 답사를 오게 되면 우리도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굉장히 고가 높아서 마지막에 아주 힘듭니다. 여기가 이 옛날에 비인현에 속한 동네인데 아마도 비인에서도 지금의 현재 비인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 산 넘어가야 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현이라고 하면 지금의 읍 정도 되는 동네인데 그 읍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한 것 같아요. 뭐 며칠 안 돼 보여. 근데 아주 요만한 오솔길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가 훨씬 더 예뻤습니다. 그리고 안정감도 있고. 근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유적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구만요. 이거 싣고 올라올 때. 그래서 여기까지 깠구만. 아, 이거 상당히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조그마한 이렇게 나무 표석을 해놔도 충분할 것을.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탐방을 오고, 또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명창들이 수련했던 이런 동굴이나 뭐 이런 장소가 직접적으로 알려진 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충청권 중고재판소리에 관련돼서는 소리를 했던 득음터 또는 수련터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라고 딱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보면 여기서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주변 사람들이 누가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구 눈치 안 보고 소리했던 것 같습니다. 움집을 짓고 여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한 번에 올라올 때 쌀 서마씩 짊어지고 올라왔다고 그래요. 쌀이나 보리를.
그래갖고 한 달 정도 생활하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생활했다는데, 그럴 때 일화가 있는데 어머니가 무지하게 싫어했대요, 소리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라는 집안이니까 또 자식도 천대받을까봐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농사 짓고 한문이나 공부해라 이랬던 것 같은데, 본인은 싫어서 제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밤이면 여기 올라와 버리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일정 정도 목이 수련이 됐겠죠. 그건 초년의 일입니다. 10대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여기서 소리를 하시고, 그리고서 경상도로 가서 창원이라든지 함양 이런 데서 활약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예술가들은 특히 이렇게 연예 쪽에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각하다든지 그건 좀 덜하지만, 연예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밥벌이를 찾아서 계속 떠날 수밖에 없죠. 유랑 인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동백에 거쳐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공부했지만 경상도로 갔다가, 경상도 남도 북도를 다 쓸어요. 그러다가 공주에서도 생활하다가 한양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동백 선생님은 평택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경기도 평택에서 돌아가신 배경으로는 그 마지막에 선생님과 함께 살았던 부인이 평택 분이래요. 그래서 아마 평택으로 간 것 같다고 추정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동백 선생님의 그 가게, 그 윗대 이렇게 보면, 또 사촌들 이렇게 보면 지금 부여의 은산 별신굿이라는 게 있어요. 은산면에 그 저기 1년에 한 번씩 굿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백제시대 그 계백이라든지 성충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위령하는 그런 굿으로 마을 전체 대동굿인데, 그때 거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그 이후까지 활약을 했던 무녀 무당이 이 어린 년이라고 하는 분이래요. 이 어린 년 그분이 이동백 선생님네 가게에 속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무계 집안인 것 같고, 또 이동백 선생님의 이 태자리는 여기지만 활동 범위는 경상도를 거쳐서 한양에 가게 되면 한양서 이제 성수기 때는 한양에서 활동을 하고, 비수기 때는 스산으로 가가지고 스산에 심씨네 일가들, 심정순 가문, 심수봉네 할아버지네 그 낙원식당, 다음은 저 서산에 있는 거기 모여가지고, 낙원식당이 요정이거든요 옛날. 거기서 삼동을 나고 그랬대요 겨울에. 그러면서 그때 어울렸던 사람들이 한성준이라든지 우리 홍성 갈산면 한성준이라든지 이동백, 김창룡, 아까 심정순 이런 분들이 거기서 어울리면서 지냈는데, 그 어울린다는 게 맨날 술만 먹었겠어요. 특히 이동백 술도 안 먹는데. 모이면 저녁이면 음악도 좀 한번 연주해보고 소리도 좀 해보고 북도 치고 다음에 공연할 거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예나 지금이나 뭐 예술가들 모이면 그런 거.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김덕수 사물놀이하는 김덕수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선친들이 다 경기도의 경기 도살풀이 같은 경기 도당굿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근방에 계속 내려왔던 전통적인 종교 의식행위 그거를 했던 분이에요. 했던 분들이에요.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악권이 사실은 우리 특히 결성같이 충청도의 서북부 지역, 내포 지역 여기는 말할 것 없이 평택 당진 다 연결돼 가지고 이 서해안과 그리고 충청도 내륙의 북부 지역, 그리고 경기도 지금으로 보면 경기 남부 지역, 평택 뭐 오산 이런 데까지, 안성은 당연하고 그런 데가 안성 평택까지가 사실 같은 문화 권역으로 경기도 도당국 권역이다 이렇게 음악적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평택은 일제강점기에도 충청남도 땅이었거든요. 거기가 행정구역도. 그래서 지금도 통원권이 인천이나 이런 데는 충청남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지금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경기 도당구 즉 경기도의 음악권 전통 음악권의 사람들이 충청남도와 빈번히 교류하면서 같은 음악권을 형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최선달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이동백, 김창룡 같은 경우도 이 중고체 소리 자체가 지금에 와서는 많이 남도화됐지만 사실 지금도 고음반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 동편제나 서편제 같은 전라도권의 음악 노래와 달라요. 느낌이 확 달라. 그게 바로 그 아까 얘기한 경기도 남부 지역, 충청도 북부 지역 그 음악 어권의 하나의 그 범위를 이루고 있고 그 느낌, 그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금강을 건너서 이 익산 이 정도가 아니라 남원 정도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남도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처럼 서편제 영화처럼 한스럽고 슬픈 노래 이 한스럽고 슬프게 막 하는 건 경기도 시kin꽃 가락들이거든요. 그 시kin꽃은 전라남도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전라남도 지역 도서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이 전라남도 지역의 시kin꽃에 쓰이는 음악과 같은 육자배기 토리의 그 슬프고 아주 애잔한 음악들 그런 것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죠. 다시 이제 쭉 내려갔던 소리가 밋밋하고 뻣뻣했던 소리가 그걸로 다시 윤색돼 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의 감성적인 코드에는 슬프고 아주 그 한설이고 이런 것들이 더 잘 와닿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 양반들이나 귀족들이 즐겼던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이제 깨지면서 즐겼던 음악이 없어지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대로 직감적으로 표현하고 직감적으로 즐기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음악으로 판소리가 점점 변모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특히 뭐가 분기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서천같이 이 서천에 오면 같은 서해안 라인이 돼도 홍성이나 서산하고 전혀 달라요. 말투 전혀 다르고요. 사람들 습속도 많이 달라요.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건 같은 충청도라는데 말이 무지하게 빨라. 나보다 빨라. 그리고 사투리가요. 약간 군산 사투리 또는 익산 사투리랑 섞여 있어.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그래요. 우리는 약간 전라도랑 비슷해. 이렇게 얘기하고 음식 문화가 정말 전라도 음식 같아요. 잘해요. 그리고 좀 간간하게 해. 근데 그 이 말투가 그렇거니와 음악도 그래서 여기는 남부 이 전라북도 지역과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생활권이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서는 금강 건너서 군산에 가서 대부분 뭘 사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전주 쪽으로도 가고 근데 대전은 훨씬 멀거든요. 여기가 1시간 반을 꼬박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런 위치에 있는 데다가 이동백 선생님의 소리도 이 이동백 선생님이 김정근 그 장항의 김정근한테 김성옥의 아들인 중거제 그 맥락을 공부를 했지만 초년에 공부 좀 하고 나서는 순창의 김세종한테 가서 공부를 해요. 그 순창의 김세종은 동편제 명창이거든 전라도. 그리고 나서 경상도로 가서 자가독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비교해 보면 김창룡 소리는 더 오롯이 충청도 같은 스타일, 경기도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맑고 막 이렇게 소리가 거의 슬픈 게 없어. 그런 명랑하고. 그런데 이동백만 와도요. 다소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디는 무지하게 한스럽게 막 통으로 울어버리고 막 직진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동편제에 가까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백 선생님은 이 중고체와 중고체 이후의 소리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중간에서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리산 여기가 히리산이라는 게 왜 이름이 히리산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머리서 보면 흐릿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흐리산이라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흐리산. 근데 여기는 이 산을 넘어가면 비인이고 바다입니다. 여긴 다 해송들이죠. 더러 적송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 용당굴에서 이동백 선생님이 올라와 가지고 10대 때 20대 초반까지 열심히 득음을 하기 위해서 수련했던 장소입니다. 이 움집을 짓고 했다는 그 위치는 비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근처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를 저쪽 정자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탐방객이 오면 저기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잠깐 여기 동굴에 들려서 가고 그럽니다. 방송국 같은 데서 방송 찍을 때 항상 여기 와서
항상 이런 자세로. 노란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머리. 이런 자세로. 예, 옛날에 이동백이 형 소리를 했습니다. 이때 마참 어느 때 녹음방 쳐 좋은 때 이산가야 뽀꾸 그랬다는 곳인데 다시 봐도 그래요. 이거 토사가 밀려와서 이렇지 이거 캐내면 구부리고 들어갈 만한 장소가 됩니다. 여기 소리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행보를 보면 한양 밑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북한 쪽은 어때요? 그쪽으로 간 사람들 없나? 지금 북한 쪽 옛날 함경도나 평안도나 이런 쪽으로 소리하러 가신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송옥록 동편제 명창 송옥록은 이제 그 안동김씨 세도가들의 후원을 받고 계속 살았는데 이제 그분도 남원 운봉에서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대구 가명, 진주 가명에서 그 희한하죠. 대구 진주에서 이름을 얻어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대구 진주 뭐 판소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대구 가명, 진주 가명에서 이름을 얻으면 바로 서울로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광대들의 경로가 소리를 지방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름이 좀 나면 그 거울에 현감한테 눈에 띄는 거죠. 현감 생일잔치나 이럴 때 불려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랬다가 정말 잘해. 근데 이게 어떻게 소문나냐면 현감 생일잔치 때 인근에 있는 현감들이 다 오잖아요. 군단이 군수들이 다 오지. 그리고 보고서 아 다음에 우리 때 와라. 똑같은 거야 지금이랑. 그래 갔어. 잘해. 그럼 현감이 아니라 군수한테 불려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 사람이 소문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제대로 된 패트런을 만나는 거예요. 후원자를. 이런 사람들이 매개족에 재워주면서 그냥 자기 집에 사랑방 있다가 앉혀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유명한 아무개를 거느리는 그 양반이야. 그런 분이야. 대단해. 교양이 정도가 대단해. 우리가 내가 만약에 BTS하고 악수나 사인 하나 받아오면 대단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내가 두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운봉 부자와 남원 부자가 싸웠다잖아요. 누가 더 명창을 잘 거느냐 해서. 그래서 송록이 명창 소리를 대구 가면서 듣고 그리고서 서울로 가는데 서울로 픽업된 거지. 바로 소문 듣고. 그래서 궁궐에서 이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안동깁씨 김 이름 얼렁 떠오르지 않네. 그 대감한테 계속 후원을 받아요. 그 상방에 살아. 그게 장동김씨라고 불러. 이제 옛날 지금 경복고 있는데 일왕산 밑에 안동김씨 세도가들이 쩔어 살았거든. 그러다가 실각을 해. 흥성대원 때 왜 안동김씨가 물러나잖아요. 그때 이분이 탄핵당해가지고 안동김씨가 함흥으로 갔대. 근데 그 기록은 없고 송옥록이 말년에 더 이 세간이 싫어서 세상살이가 싫어서 염증이 나서 자신의 그 풍류나 즐기며 살겠다고 함흥으로 떠난 이후에 종적을 알 수 없다. 이게 끝이에요. 이 송옥록의 일대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주군이죠. 주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 건 있는데 실제로 판소리 연행이 평양이나 뭐 이런 데서 된 게 있냐? 그 있잖아요. 우리 그 그림 맨날 봤잖아요. 그죠? 대동강변 능라도에서 소리하는 거 모홍갑이. 그 모홍갑은 안성 축산 사람이거든. 안성 축산 사람이 평양에 가서 대동강변에서 평양감사 부임했을 때 부임 축하쇼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을 해놨어. 더군다나 이름까지 딱 써놨어. 명창 모홍갑 능라도 이렇게. 이건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때 기록에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고 장소를 딱 비정한 건 없어.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 김홍도가 그린 걸로 추정을 해요. 김홍도 낙관이 없거든. 근데 그린 풍이 김홍도라고 그래.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조선 후기에 분명히 평양에서 감사가 왔을 때 부임했을 때 쇼를 벌리는데 주요 종목 중에 하나로 넣은 거 보면 평양 이상의 어떤 도예지에서는 이북에서도 소리를 연행했던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모홍갑 같은 그런 대명창들이 아까 얘기한 송은갑과 동년배들이거든요. 비슷한 시대 사람들인데 송흥록한테 모홍갑이 가왕이라고 칭호를 해요. 같은 동년배인데도.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고 모홍갑도 어찌나 소리를 잘했든지 별명이 뭐냐 덜미 소리를 지르면 목덜미 소리를 땡 지르면 사방 심리까지 소리가 터졌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목소리가 컸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득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은갑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이북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많이 보이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오면 송만갑, 이동백, 뭐 저 정정열, 김창룡 이런 분들이 명창 대회를 하러 저 평양이나 해주가 컸대요. 거기를 간대요. 가면 그랬다잖아. 그 쭉 명창 대회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하는 거야. 콘서트야. 하게 되면 그 전라도에서는 송만갑 그러면 쩌르르 해.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동백 그러면 쩌르르 한데, 가서 소리들 하고 있으면 아 들어가고 김창룡 나오라고 그런데 김창룡 나오라고 그런데, 김창룡은 그 특유의 맑은 소리는 마 이렇게 소리하거든. 근데 이게 약간 서도 소리 베뱅이꽃 같은 그런 창법처럼 맑고 아주 그 쾌청한 소리가 나. 그러면 지금 저 전라도 소리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판소리식이니까 우렁차죠. 그 경기처럼 가볍진 않지. 근데 선율의 기법이나 이게 소리의 기본 태도 분위기가 밝아. 그러니까 평양이나 해주 같은 데 가면 관객들이 이 김창룡 굉장히 선호했대. 그 일제강점기 김창룡은 이북에 가기만 하면 최고 스타였고, 그 연행단이 갈 때 김창룡 1순위로 항상 섭외해서 갔대. 그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 지금 유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북에서는 판소리 판도가 어떠냐? 그 일제강점기까지 유명했고요. 그럼 이제 더 가까이 1953년에 전쟁 끝났어요. 전쟁 시기 그 52년도쯤 되면 카프를 비롯해서 많은 그 남한의 그 예술인들이 북으로 올라가거든요. 자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꼬셔서 올라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에 판소리가 어쨌든 1950년대에도 인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판소리 가객들 중에서 조금 그때 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이렇게 회유를 당한 사람들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 대표적인 그 좌장이랄까,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분이 서편제, 당대 서편제 대가였던 광주 살던 박동실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이쁘죠? 남자요. 박동실. 그 박동실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 있어서 아쟁산조의 명인이고, 아쟁산조의 지금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박종선이라는 분이에요. 그 아들, 딸들 다 아쟁해. 성품들이 아주 순하고 좋아요. 철저한 그 쟁이들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박동실이거든. 근데 박동실이 올라가서 인민배우 칭호를 받아요. 워낙 잘하니까. 이 박동실이 한두 사람 같이 간 게 아니에요. 특히 서편제류 그 당시에 인기 얻었던 전라도 출신들이 다 올라갑니다. 조상선, 뭐 정남이 이런 사람들. 그 예를 들어 황병기의 스승이라고 하는 정남이라는 분도 나주 사람이거든요. 이분도 가야금 병창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가야금도 잘 듣고. 이분이 바로 심상건한테 가야금을 배웠어요. 병창도. 서산의 심상건, 심정순의 사촌. 근데 그 정남이가 그 자기 스승 심상건에 대한 애착과 존경심이 굉장히 투철해요. 그래서 황병기한테 그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던 건데, 이런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 아주 평양에서 아주 활력을 크게 했죠. 그래서 60년대에 그 전후 복구 사업을 하면서도 이 김일성 체제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전후 복구 사업을 하면서 도시가 다 파괴됐잖아. 하면서도 문화예술 굉장히 진작시켰어요. 그 초창기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막 도배한 게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거 인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또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대동강변에 무슨 극장이라고 하던데, 뭔 극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직접 살다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줬거든. 그 난파간첩 장기수였던 분들하고 제가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장기수였던 할아버지들이 30년 이상 장기 복역을 했거나 이 70세 이상 된 분들은 김대중 정부 때 다 석방시켜서 가석방 시켜주고 모아놓고 있다가 60몇 분을 한 번에 다 북송시킨 적이 있어요. 김선명 선생 비롯해갖고.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한동안 제가 후원 작업하면서 교류했는데, 그때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김은한 선생이라고 그 대동강에서 영화사에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맨날 당신 풍각쟁이야 그랬거든. 풍각쟁이 했는데 그분 굉장히 참 인자하시고 그래서 좋아했어요. 잘 지내고 자주 만났는데 그분 하는 말이 박동실 아세요? 그랬더니 박동실 알지. 내가 봤어요. 그때 나 그때 10몇 살 때인데
대동강 무슨 극장에서 공연할 때 가서 보면 인산이네. 뭔 공연했어요? 그랬더니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거 했어요. 창극으로 했다는 거야. 그럼 막 그 줄이 서가지고 몇 날 몇 밤을 계속 사람들이 온대. 그 인기가 대단했대요. 그리고 아주 잘했대 그 사람들이. 그 박동실이라는 이름을 알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1964년도에 김일성이 그 대중 교시 연설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화 일꾼들 연설할 때 이제 이런 비판을 해요. 이제 그때가 쇄신 정책을 할 때야. 그 연안파들 제거하고 뭐 러시아파들 제거하고 뭐 이런 맥락이었나 봐요. 이제 남한풍을 좀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남도의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쇳소리다. 쉰소리, 걸걸한 소리. 그 쇳소리는 건강하지 못한 소리다. 그 말 한마디 해놓으니까 문화성에서 알아서 싹 하방을 시켰어. 그 박동실을 비롯해서 많은 명창들이 다 농촌으로 쫓겨나가요. 그리고 판소리가 장치를 합쳐버려. 그리고 뭐해? 이제 거기 인민성악, 그 북한의 성악 있죠. 막 맑게 하는 거. 지금 뭐 텔레비 보면 남자고 여자고 다 성악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배운 성악가들을 데려다가 놓고, 그리고 우리 고유의 서도창이나 경기창 같은 창의 그 맑은 목소리, 그걸 접합시켜가지고 조선 성악이라고 창법을 만들어. 그렇고 맑게 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는 그 장구치고 아코디언 연주하고 막 피리 불고 하면서도 거기다 하잖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게 자기 전통이라고 이제 개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64년 이후에 판소리 명창들의 무대가 사라지고, 그리고 판소리가 북한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래서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50년대 60년대까지는 부가에서도 판소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뭐 전 인민이 다 좋아했으니까 그때 조선 때는 그 인기 있었던 품목으로 알 수 있습니다.